자, 123쪽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를 알아봤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어서 계속해서 종합소득공제 다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 금액을 종합소득공제해 줍니다.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서 납부한 그 공무원연금 납부한 부담금, 기여금, 이거를 전액 소득공제해 줍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그것도 이게 한시적으로 만든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다가, 우리가 또 이제 다시 연장이 됐어요. 없어진다. 원래 지금 법에서 정해진 것은 작년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적용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왜 혜택을 주느냐 하면은, 원래 취지는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세부담을 줄여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건 아니에요. 예.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개인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미 개인 사업자들이 물건 판매하면서 현금만 됩니다, 이런 사업자들 못 보셨죠? 요즘은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뭐 신용카드를 안 쓴다든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너무 편하니까 이제. 근데 과거에는요, 현금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다 보면은요, 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자기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 금액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금 항상 문제잖아요. 과세 형평성. 우리가 이 과세라는 건 형평성 맞게끔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100% 자기 수입이 공개가 돼가지고 100% 세금을 내고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가 매출액을 다 100% 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개인 사업자들이 신고를 누락시키지 않고 다 신고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뭐 없애고 하고 하는 것은 다 법률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정하는 분들이 다 정치인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표 계산을 다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없애자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이 야당이 먼저 했느냐, 여당이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눈치를 보다가 계속 지금 없애질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아까 그 연금보험료, 입실 찍어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하니까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근로자만. 자, 그래서 공제 대상을 보면은요,
근로소득자 본인이 카드 쓴 거, 배우자가 쓴 거, 직계 비속이 사용한 거. 존비속. 예. 직계 존비속이라는 것은 존속과 비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봤을 때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만 있었던 건 아니죠. 형제자매도 있었죠. 예.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된다. 형제자매 안 되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의 장애인, 그러니까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쓴 것은 안 된다.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해주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형제자매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형제자매 사용한 것은 넣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말은 왜 없앴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제한을 두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만 나이가 20세가 넘어서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요. 자녀가 22세, 23세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소득도 없지만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이 없는 대학교 다니는 23세, 24세 되는 자녀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이럴 텐데 그 누구 돈으로 쓰겠어요? 부모님 돈으로 쓰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소득공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제한이 없다. 근데 만약에 그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자기가 벌어서 신용카드 갚겠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소득은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나이만 보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요, 계산을 여러분 보고 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되는데,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그 공제율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가장 높아요. 사용분의 4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30%짜리가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신용카드 쓴 거, 또 직불카드가 30%, 그 다음에 일반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는 15%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최저 사용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이 되었을 때만 이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5%니까 250만 원. 그 연봉은 총급여니까 비과세, 분리과세 뺀 것을 말해요. 그래서 25% 대략 계산하면 1,000만 원 월급여를 연간 급여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250만 원 이상 카드를 썼을 때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이 된다 이거죠.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제도 아까 사용 금액의 전통시장은 40%, 그다음에 직불카드 30%, 그다음에 일반은 15% 이렇게 정해지지만 그걸로 계산된 걸 다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도가 있는데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과 총급여 20% 중에서 작은 걸 적용하여, 그러니까 300만 원 적용된다.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가 높아질수록 250,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30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200만 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자기 총급여의 25% 이하가 되면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소득공제 받을 게. 자, 그리고 또 신용카드에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제외 항목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셨는데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출했다. 그러면 그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니까 자기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근로자니까. 그러니까 근로자가 자기 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 관련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고요.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도 제외되고요. 자동차 구입한 거 제외되는데, 여기 별 표시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고자동차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10%만 적용을 해줍니다. 일반 자동차, 그러니까 새 자동차는 신용카드로 샀다고 그래서 그걸 소득공제에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보험료 납부하는 것들. 보험회사가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려고 보험료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제외예요.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 쓰는 거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학교에 수업료 납부한 거,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수업료 학교에서 안 받았다고 신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 실적에 안 들어가요. 세금 납부한 것도 안 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다 포함해서 아파트 관리비나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 통행료 등 이런 것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에요. 상품권 구입한 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을 못합니다. 리스료 납부한 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나 면허세, 재산세, 세금 내는 거 또는 재산의 구입비용. 제가 잘못했군요. 재산의 구입비용이 아니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자동차 있고 토지, 건물 이런 거 취득세가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건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금융, 보험 용역에 관련된 지급액이나 수수료, 보증료 안 되고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중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그래서 세액공제는 적용을 해주지만 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세액공제는 이제 세액공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기부금 세액공제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면 세액공제는 적용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하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하고 그 소득공제를 같이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포함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냈다. 그러면 월세액 세액공제만 받으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지급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대가,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을 뭐 줄여서 신고할 리가 없으니까
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구입을 신용카드로 하면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데 중고 자동차 구입의 경우는 10%만 사용금액으로 포함을 시켜준다. 이것도 여기 주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가끔 이론시험에서 나오니까요. 좀 챙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소득공제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주택과 관련된 이자비용을 납부했을 때 소득공제 해줍니다. 네.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해서. 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있죠?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해줍니다. 근로자만. 그 다음에 주택 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것도 근로자에게만 해줍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이것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해줍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부금이라고 하는 거죠.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이것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을 해줍니다. 이 소득공제 중에 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저 같은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네, 여기다 이제 부금이라니까 그 적금 같은 거예요. 네, 적금을 이제 부으면 그 납부한 적금에 불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줘요. 그래서 한도가 있는데 연 200만원 내지 500만원을 한도로 왔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의 그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회사는 소득공제를 조금만 해주고 200만원으로, 실적이 낮은 소기업의 경우는 그런 그 사업 소득자에게는 500만원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공제 전부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보시면은 주석으로 자세한 표가 나와 있어요. 주택자금 소득공제 관련 한도 계산하는 법, 요거까지 여러분이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관련 한도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뭐예요? 사업소득 금액은 당기 순이익이에요. 이익이 4천만원 이하인 그 소상공인에게는 500만원 한도로 적용해 준다는 거. 최대가 500만원이에요.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한 사람은, 그런 사업자는 200만 원만 소득공제 해주는 거예요. 자, 기타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시기. 네, 원칙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것은 12월 31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공제 대상자, 우리가 아까 그 인적공제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인적공제 대상자.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로 자녀가 있으면 그냥 자녀로 보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꼭 자녀가 1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아도 12월 30일 날 출산을 했다. 그러면 직계 비속 한 명이 생긴 거예요. 31일 현재 자녀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뭐 출생한 뒤 뭐 몇 개월 지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출생은 그런데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은 사망했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예,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애는 그 장애인 추가 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장애가 있었는데 그동안 1월부터 치료를 쭉 해가지고 중간에 뭐 6월이든 7월이든 장애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냐? 장애인으로 봅니다. 12월 31일 날은 장애인이 아니었지만 6월 며칠 이전에는 장애인이었거든요. 이번 과세기간에 단 하루라도 장애인이었으면 장애인으로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판단이에요.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과세기간에 단 하루라도 살아있었으면 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본다 이거죠. 작년, 지난 과세기간에 사망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과세기간은 단 하루도 살아있는 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죠. 사망일 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는 살아계셨는데 그거는 사망일 전으로 보는 거지 아니죠. 이번 과세기간 중에.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나이를 따질 때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본다. 네. 그러니까 나이를 만약에 만으로 따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일이 1월 10일인 자녀가 있다. 1월 10일. 근데 2022년도 1월 10일 날 20세가 넘었어요. 20세에서 21세가 됐어요. 1월 10일 날. 나이가 이제 생일이 빨라가지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는 20세였던 거죠.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으면 대상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일로 나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단 하루라도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는 날이 있으면 20세 이하로 본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칸이 좁아서 그런지 배우자의 이혼의 경우는 쓰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번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를 잇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사망일 전 상태로 보니까.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 시에는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 빼고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돼요.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우자와 이혼 시에는 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배우자 사망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배우자 사망은 사망 전일 상태로 보니까 배우자를 있는 것으로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배우자하고 이번 과세 기간 내에 안 좋은 일이지만 이혼가 헤어졌어요. 이혼이 벌어졌어요. 이건 법적인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 법률적인 이혼. 그러면은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하면 거기에 부양가족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이혼 시에는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사망한 것처럼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 인적 공제 사항인데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도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2자녀가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자거든요. 그러면 저는 공제 대상자이면서 자녀가 둘이니까 2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그렇죠? 그러면 큰애도 나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신고하고 둘째도 나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설명을 보십니다. 2명 이상의 공제 대상자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합의를 해야 돼요. 예. 올해 신고할 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집도 있어요. 예. 그러나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예. 형제간에 올해는 네가 해라, 내년에는 내가 하자,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집도 있고, 예. 해마다 하려니까 치사하니까 아유 형이 그냥 쭉 해. 그러고 양보를 형제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 양보를 할 때는요, 소득, 그러니까 총 급여가 많은 형제에게 양보해 주는 게 전체 금액으로는 유리해요. 네, 총 급여 많은 사람 쪽에 해주는 게. 네, 자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그중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중복 적용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발견이 되지는 않아요. 이제 연말정산을 2월에 하는데 2월에 해서 이제 급여 환급 다 받았단 말이에요. 3월이나 4월에 바로 이게 말승이 되지는 않는데 1년 후에 말승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컴퓨터가 계속 돌립니다. 엄청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계속 돌려가지고 중복 적용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게 걸러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복 적용됐다라고 컴퓨터가 이게 찝어내기 때문에 한 1년이나 길면 2년 후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를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적공제가 제일 크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제한 없이 한도 없이 해주는 게 국민연금, 연금 부급 납입한 소득공제라든가 건강보험료 납입한 소득공제 이런 거 그냥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도가 있겠느냐? 한도 있어요. 연간 2,500만 원. 그런데 한도를 적용하는 소득공제는 이것을 적용한다. 이거. 아까 그 주택자금
관련된 거 있었죠. 또 청약저축, 주택 그 부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택자금, 그 다음에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하고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노란우산 공제처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구금 소득공제 여기에 이러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거 합계가 2,500만 원이 넘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적공제는 뭐예요? 한도 없어요. 인적공제는 한도 계산할 때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한도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지금 손으로 계산해 가지고 신고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 연말정산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데 더전 프로그램에서 다 알아서 한도를 다 계산해 줘 가지고 소득세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득공제를 알아본 것은 과세 표준을 산출하려고 소득공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시간에 우리 종합소득 금액을 처음에 정리했잖아요. 그 종합소득 금액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정리했고 지금 마무리했던 이러한 소득공제를 쫙 빼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적용되는 세율이 그 밑에 127페이지 위에 표로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적용을 해서 1, 2, 3, 4, 5, 6, 7, 8 줄이 8줄이잖아요.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라고 우리나라 기본 세율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이 6%예요. 과세 표준으로는 1,200만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비과세 빠지고 분리과세 빠지고 거기에서 또 종합소득 공제, 인적공제라든가 건강보험료 납입한 거라든가 국민연금 납입한 거라든가 이런 거 전부 소득공제 뺀 것이 1,2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다. 그러면 6%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나온 사람이다. 그러면 세금이 6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0만 원에 60%가 600이니까 6%는 60만 원. 그럼 60만 원이 산출세액이다 이겁니다. 이걸 내는 게 아니에요. 60만 원. 왜냐하면 우리가 납부세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멀었어요. 산출해가지고 거기서 또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 밑에 이제 세액공제 나옵니다. 산출세액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해주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직은 납부할 세액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이다. 자, 시험에서 산출세액을 구하시오. 문제 이론으로 나옵니다. 실기에서는 프로그램이 다 계산해 줄 거예요. 근데 이론으로 산출세액을 구하시오.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율표를 우리가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세율표는 거기에 계산에 필요한 세율표를 딱 줍니다. 만약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내는데 여기에 해당된다. 과세 표준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표를 계산할 수 있도록 딱 줘요. 그러니까 세율표는 금방 찾아서 계산을 곱하기로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산출세액을 구하시오 했을 때 이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과세 표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구하실 때 여러분이 뺄 거 종합소득 공제가 있으면 다 빼줘야 돼. 종합소득 공제 이런 걸 빼주시면 돼.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개념을 아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개념을 아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데이터를 주겠죠. 무슨 데이터를 줄까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다 데이터를 하나 딱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가 얼마다 이런 계산하는 문제를 어렵게 내질 않아요. 인적공제 얼마.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가 얼마다 알 수 있도록 딱 줘요.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있다고 보고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인 사람이고 종합소득 공제가 3천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종합소득 금액 5천에서 종합소득 공제 3천을 그냥 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과세 표준. 그러면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 어떻게 구해요? 자, 72만 원 더하기. 왜? 여기 1200만 원 이하가 6%니까 1200만 원에서 6% 곱하면 산출세액이 72만 원 나와요. 거기서 더하기. 과세 표준에서 1200을 빼요. 그러면 1200까지는 6%로 계산했으니까 그 사람의 과세 표준이 2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800이 1200을 초과한 거죠. 과세 표준이 2000이니까 2000에서 1200 빼면 800. 800에 곱하기 15%. 800 계산기로 800만 원 곱하기 15% 두들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120만 원 나와요. 800만 원에 15%니까 초과된 금액을 15% 적용되니까 120만 원 나오죠? 그거하고 요 72만 원을 더하면 돼. 그럼 192만 원이에요. 72만 원 더하니까 그렇게 세율표 딱 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표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만 정확히 두들기면 돼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종합소득 금액 빼기 종합소득 공제 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 과세 표준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세율을 계산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은 이와 같은 소득세 기본세율 8단계 초과 누진 세율표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를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 게 세액 공제예요. 이거는 과세 표준은 이미 결정돼 가지고 세금 계산했으니까 이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산출된 세금에서 그것을 우리가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줍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명칭이 근로소득 세액 공제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요. 산출된 세액에서 만약에 산출된 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다. 아까 우리가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인 사람은 계산했더니 192만 원이었어요. 192만 원이니까 130만 원을 초과했네요. 그러면 130만 원 이하는 5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130만 원 초과한 아까 그 192만 원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1만 5천 원이 이 55% 적용했을 때 나온 금액이에요. 거기에다가
산출세액에서 130만 원 초과한 것은 30%를 세금 공제해줘요. 그러면 세금 공제 얼마 나오나 볼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인 사람이 산출세액은 192만 원이었어요. 자, 192만 원이 산출세액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로소득자라고 가정을 해요.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저와 같이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로자라고 보시다. 이거 근로자. 근로자다. 그러면 192만 원에서 71만 5천 원 더하기 초과된 130만 원에서 초과된 거 한번 해볼게요. 192만 원 빼기 130만 원. 그러면은 62만 원이 초과됐죠? 62만 원 곱하기 30%. 18만 6천 원 나오네요. 자, 18만 6천 원하고 71만 원 5천 원하고 더하면 돼요. 그러면 90만 1천 원 나오네요. 그래서 19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니까 이제 세금이 90만 1천 원으로 일단 줄어들었어요. 100만 원이 어디 없어진 거예요. 100만 원. 근로자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세금을 줄여드는 겁니다. 근데 세액공제가 이것만 있느냐? 더 있어요, 또. 세액공제가. 자, 근로자 세액공제 130만 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한다. 여러분, 이 세액공제 55%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 계산하는 거,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 그 표 하나 있었죠. 일용근로자는 55% 세액공제 그거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액공제는 적용을 안 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55%만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요 밑에 다른 세액공제도 적용을 해줘요.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총 급여에 따라서 한도를 주네요. 우리는 지금 아까 한도 계산 없이 그냥 했어요. 100만 원 이상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3,300만 원 이하 총급여자라면 74만 원만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그럼 아까 100만 원은 적용이 안 되겠네요. 여기 3,300만 원 이하라면. 근데 3,300만 원 초과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더 줄어들어요. 한도가. 7천만 원 초과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대 근로자 세액공제는 최대 74만 원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92만 원이었으니까 최대 74만 원 이거밖에 적용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12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요것만 적용되겠네요. 이게 제일 높은 한도니까.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연금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우리가 자녀세액공제는 해줘요. 어떻게 해주느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7세 이상인 자녀여야 돼요. 왜 그러면 6세까지는 안 해주느냐? 요거는 이제 그 7세냐 6세냐 하는 기준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자녀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녀 1세부터 6세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자녀에게 10만 원씩 보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인지 국가 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급은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이니까요. 아마 인상 안 됐을 겁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10만 원인데 혹시 그 뒤에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만 원 잡으면 1년이면 120만 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6세까지는 그거하고 중복이 된다 해가지고 세액공제는 제외를 시켜요. 그러면 7세부터 몇 세까지 해주겠어요? 20세까지. 예. 20세 이하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이기 때문에 7세부터 20세 이하인 자녀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1명이면 15만원 세액공제,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일 때는 1명당 30만원씩을 더 추가해 나갑니다. 2명까지만 15만원씩이고 3명째부터는 1명이 30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을 하는데요. 출생이나 입양일 경우에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출생이나 입양. 그러니까 출생한 자녀가 있다. 그 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3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둘째를 이번 과세기간에 출생했다. 그럼 5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에 적용해 주고요. 셋째 아이를 이번 과세기간에 출생했다. 그러면 70만원을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7세를 출생했다는 게 아니고 7세를 출생했다는 거 아니고 이제 그 7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했을 때 이런 출생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로 포함을 시킵니다. 자, 세액공제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그 연금계좌를 그 홍보할 때 연금도 불입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시면 일거양득입니다. 이런 그 홍보를 하잖아요. 뭐 여기 있는 농협에서도 그 연금 계좌가 있고요. 뭐 은행마다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연금 계좌. 쭉 불입을 했다가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렇게 연금처럼 받는 거 있죠. 사적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에도 한도는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또 퇴직연금계좌 납입한 거 이걸 모두 포함해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도 있는데 요거 뭐 계산하라는 문제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에서 시험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특별세액공제가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시험에서 세액공제에서 이 특별세액공제만 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보험료 세액공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